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그 이모군란이 막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김옥균이 나가사키에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그러면서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김옥균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그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면서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왜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에서 전혀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김옥균이 어떤 대접을 받았고 결국은 어떻게 암살되는가, 죽음을 맞이하는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제가 봐선 가장 앞서가는 근대주의자였고, 가장 큰 꿈을 꿨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이고, 달리 말하면 과격했던 그 개혁주의자였던 김옥균의 참 슬픈 말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말로를 미리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옥균의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옥균이 갑신정변에 실패할 때까지, 그때까지 잠깐만 우리가 역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개국을 하고, 이동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에 밀항을 해서 일본을 알게 되고, 김옥집이 2차 수신사로 가서 또 이동인을 만나고는 드디어 고종한테 소개를 시키면서 고종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개국을 진짜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사유람단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옥균도 이제 따라서 일본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후쿠사와의 귀치도 만나고, 일본의 문물들을 보고서 와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개혁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참인데, 귀국을 하려고 나가사키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부사 일본 영사가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이모군란의 그 폭도들한테 쫓겨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목숨만 건져서 이제 나가사키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 그때 이모군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옥균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간신히 이제 모처럼 나라가 열리는 건가 보다 했더니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바로 쇄국주의자였던 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고, 청군이 또 개입을 해서 대원군을 총으로 압송을 해가고, 민씨 척족들이 권력을 잡아버리고 이러니까 김옥균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러다가 고종을 설득해서, 민씨들을 설득해서 무슨 뭐 나라를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는 1884년 12월 4일 날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그 정변 역시 사흘 만에 실패를 하고, 김옥균, 서재필, 박용효, 서광범 이 사람들은 이제 간신히 살아서 피해서 이제 제물포로 가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모군란에서부터 갑신정변의 어떠한 그 사건을 쭉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제물포에 도착한 이 김옥균의 일행이 일본에 어떻게 건너가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8시에 김옥균 일행이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날 밤에 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 천하하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쫓겨서 8일 오전에 일본 영사관이 이제 거기 제물포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케조 일본 공사 역시 같이 쫓겨서 그 제물포에 이제 같이 김옥균 일행하고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케조회가 원래는 같이 거사를 다 논했었다가 일본 정부에서 훈령이 섣불리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는 훈령을 받고서는 이제 우종국
낙송식에 가지도 않았고 결국은 여기까지 도망은 쳐왔는데 김옥균, 박용효 일행이 일본 영사관 내에 들어온 것조차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본 배, 치토세마루라는 일본 배가 거기에 정박해 있었는데 이 다케조의 공사는 김옥균이 거기 타는 것조차도 거절을 합니다. 이때에 누가 나서냐면 이노에 가쿠고로. 이노에 가쿠고로가 누구냐면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로서 박용효, 유길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조선 최초의 신문을 발행하려고, 한정순보라는 신문을 발행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신문 계획마저도 민씨들한테 뺏기면서 결국은 같이 이노에 가쿠고로도 김옥균, 박용효 등과 이제 여기까지 피신해 온 거죠. 이 이노에 가쿠고로가 나서 갖고 치토세마루라는 배의 선장을 설득을 합니다. 결국은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서광범이 치토세마루에 올라서 12월 11일 아침 일찍에 출항을 해서 일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일본에 도착을 하는데 일본 정부는 완전히 모른 척을 합니다. 냉대를 합니다. 메이지 유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개화를 그대로 조선에서도 해보려고 했던 그 김옥균이, 박용효 이 사람들이 그 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을 왔는데도 바로 그 일본의 개화 정부가 모른 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의 일본 정부, 특히 이토 히로부미의 판단에서는 지금 일본의 실력으로 중국하고 청하고 조선 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케조의 일본 공사보고도 절대 거기 개입하지 말라는 훈령을 보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망명 온 사람들을 냉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홍장하고 우리 협상하자. 이토 히로부미가 티엔진으로 갑니다. 천진으로 가서 티엔진에서 이홍장과 만나서談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78년에 집권을 합니다. 자기의 선배이면서 멘토이기도 했던 오쿠보 도시미치, 오쿠보가 암살을 당해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토가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오쿠보의 그 정책을 물려받고 일본을 이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는 그 이토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외교 관계에서 틀어져 가지고 분쟁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이토가 집권하기 1년 전에는 서남 전쟁이라는 큰 사스마 사무라이들의 반란,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으켰던 그 반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도대체 바깥 외교 문제에 얽히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랜 협상 끝에 1885년에 4월 18일 날, 그러니까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한 5달 후에 드디어 이홍장하고 이토가 텐진 협약을 맺습니다. 이 텐진 협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만 9년 후에 1894년 7월에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청일전쟁을 일어날 때 일본이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게 이 10년 전에 맺었던 텐진 협약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텐진 협약이 뭐였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텐진 협약에서 이홍장하고 이토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청과 일본은 조선반도에서 즉시 철수를 시작해서 4개월 안에 철수를 완료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모군란을 통해서 원세계하고 청군이 대거 조선에 진주를 했죠. 이모군란도 진압을 하고 그 대원군도 압송을 해가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군대를 대거 진주를 시켜놨던 상태고 일본도 계속해서 그 사이에 군대를 갖다 놨었는데 안 되겠다. 우리 양쪽 다 최소한의 군대, 그러니까 경비병력 빼놓고 다 철수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때 하는 거죠. 그리고 4개월 안에 철수 완료한다. 둘째, 청일 양국은 조선에 대한 군사 고문을 파견하지 않는다. 조선은 청일 양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한 명 이상 수명의 군인을 초치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갑신정변이 일어난 것도 서재필, 서재창 등이 일본에 건너가서
도야마 군사학교 같은 데를 나오면서 이제 신식 군대를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좌절이 되는 거죠. 민씨 척족들이 원세계한테 조선 군대의 훈련을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도 하나의 정변의 이유가 됐던 거죠. 그리고 뭐 그 전에 사실 별기군이라는 거를 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대가 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가 이모군란 때 그 훈련하던 소위도 결국은 죽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야 조선 군대 훈련 문제 이런 거 청군 장교도 안 되고 일본군 장교도 안 된다. 만일에 조선 군대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근대 군대를 일으키겠다 그러면 제3국의 사람을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이제 청일전쟁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 장래 조선에 출병할 경우 상호 통제한다. 서로한테 알린다. 누가 한쪽이 군대를 보내게 되면 파병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속히 철수시켜 주둔하지 않는다. 지금 1885년의 상황에서는 갑신정변이 갓 일어난 상황, 아직 청일전쟁까지 10년이 남습니다. 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청에 대들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 거죠. 청에 대비해서 자기네 국력, 그 다음에 외교관계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또는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하고 모든 나라들하고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왜? 대내적으로 나라를 일으켜야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아무것도 정돈된 건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대외 관계는 안정시키면서 국가 발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이 일본으로 정변 실패라고 왔는데도 일본 정부가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그때의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조선의 미국 공사관에 와 있던 폴크 소위가 이런 보고서를 보냅니다. 미국 자기 정부에 과거에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지난 4월 청과 조약을 체결한 후로는 텐진 협약이죠. 매우 소극적인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일본 공사관도 이전 것과는 달리 매우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잘 지어놨던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버렸던 거죠. 그거를 다시 짓는데 이번에는 아주 조그맣게 아주 보잘것없는 건물을 짓는다라고 폴크소위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공사관의 수속 외교관도 임시 대리공사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라 아예 대리공사라고 격하를 시켜버리는 거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정책을 대폭 수정하였고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들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청이 그래 자기네가 조선의 종주국이다. 조선이 우리는 청의 속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화도 조약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다. 조선은 독립국이다. 따라서 중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손을 떼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내 해왔었고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라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막상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갑신정변에서 청하고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본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스톱.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청이 뭐 조선이 자기의 뭐 종주국이고 어쩌고 다 상관없다. 내버려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 건너갔던 이 개화파들 입장에서는 아주 분통이 터지는 거죠. 실제로 처음에는 아예 무시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때 외무대신이었었는데 이노우에 가오루가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전혀 지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재필이 막 일어나서 소통을 치면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무라이들끼리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다시 쳐들어가서 저 수구파들 없애고 개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 도저히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서재필, 박영효, 서광범이 미국으로 갑니다. 정확히 그 미국으로 가는 그 여비 같은 거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미국 선교사들로 받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후쿠사와 이키치가
자기가 직접 준 거나 일본 정부가 줘서는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돈을 어떻게 돌려갖고 그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옥균은 미국에 안 가겠다 그럽니다. 김옥균은 끝까지 나는 미국에 안 가고 일본에 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훗날을 도모하겠다 그러면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와 상황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김옥균이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 김옥균의 중요성 때문에 주변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김옥균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885년 11월에 일어나는 오사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책에서 거의 안 가르쳐 주는 거고 거의 들어본 분들이 없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본에서 조선을 개화를 하겠다고 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세력들이 있었죠. 이 세력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왜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느냐, 도와주질 않느냐. 지금 얼마나 이분들이 숭고한 뜻을 가지고 조선을 개혁하려 그런다, 근대화 시키려 그런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일본을 근대화 시키듯이 똑같은 거를 하려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일본의 야당에 있었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개화파들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사카 사건이 뭐냐면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아예 자기네가 모금을 해서 무기들을 사가지고 그리고는 배까지 구해서 조선에 쳐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조선에 쳐들어가는데 거기에 김옥균하고 박영효를 앞세우고 자기네가 쳐들어가서 가서 고종하고 민씨 척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김옥균하고 박영효를 한테 정권을 잡게끔 해주고 적극적으로 일본하고 함께 근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자. 이런 사실은 좀 황당했지만 어쨌든 이런 구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이 겐타로, 고바야시 구스오, 각계야마 히데코 등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소위 일본의 야당의 자유민권 운동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비난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조선의 개화파를 돕겠다는 거고 자기네 정부에도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군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오사카의 어떤 호텔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배를 구해가지고 조선에 건너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경찰이 알아가지고 결국은 그 오사카 호텔을 급습을 해서 조선을 쳐들어가려고 했던 그 자유민권파 지도자들을 다 100몇십 명을 구속을 해버립니다. 실제 일본의 경찰이 명시했던 구속 사유 자체도 이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건너가서 김옥균, 박영효 등 친일 개화파들이 권력을 잡도록 돕겠다. 그거를 모의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조선 조정에 전해집니다. 조선 조정에서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난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거의 진짜 정부가 한번 휘청했었고 그리고 수많은 민씨들이 죽고 수많은 대신들이 소위 수구파 대신들을 개화파들이 처단을 하고 그랬는데 간신히 그래도 청군의 도움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고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갔는데 몇 달 후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세력들이 김옥균하고 박영호를 앞장 세워갖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겠다라는 그 소식이 이제 전해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조정에서는 기겁을 합니다. 그 얼마나 조선 조정이 놀랐었던가를 그 당시에 역시 미국 공사관에 있었던 폴크 소위의 보고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달 13일 2명의 조선 관리가 관복을 입은 채 늦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국왕 전하가 저에게 김옥균의 지휘하에 원정대가 일본을 출발하였다는 소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셔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까 소식이 와전이 된 거죠. 사실은 이미 김옥균, 박영효를 앞세운 일본군 원정대가 출항을 했다. 이거를 고종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빨리 신하 두 사람한테 얘기해서 미국 공사관에 가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오라고 그래서 왔다라고 이제 그 두 관리들이 폴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 의하면 국왕께서는 중국 대표가 주 일본 중국 공사로부터 받은 전보 12월 13일자 전보에 의하면 김옥균이 낭인 일본 무사들과 8척의 목판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를 출항하여 겉으로는 다른 일본 항구를 향해 가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향하여 오고 있으며 많은 양의 총탄을 선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에 의하면 이 소식은 조정의 왕족과 관료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던 거죠. 이 오사카 사건까지 나니까 사실 고종과 민비, 민시척족 입장에서는 이모군란에서도 죽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서 또 죽습니다. 민시들이. 그런데 이제 일본 자체적인 원정대까지도 또 온다란 얘기까지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김옥균하고 박영렬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암살을 하기로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으로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불러들여서 암살을 한다는 생각을 했지 일본에서라든가 외국에서 뭐 자객을 보내서 암살한다라는 것까지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김옥균을 조선으로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편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고종의 사촌형 이재원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으로 하여금 김옥균한테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이재원이 자기 밑에 있었던 장은규 그리고 이제 송병준한테 글을 줘서 이재원의 한글 밀서를 줘서 김옥균에게 전하면서 임금님께서는 고종께서는 여전히 김옥균 당신을 믿고 그래서 만일에 당신이 진짜 군사를 일으켜서 와서 다시 개화를 시도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그런 편지를 밀서를 일본의 그 김옥균한테 전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옥균이 답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답을 한 것은 지금 중국의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뜻밖의 보내주신 서한을 받았습니다. 엎드려 읽고 나니 온 마음이 경복해서 희경이 매우 기품에 도리어 비감이 생깁니다. 대감께서 군주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셔서 변변치 못한 사람을 이처럼 대우하시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는 다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인물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감께서 바로 이와 같으시니 비록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500년의 기업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감의 이 마음은 천지신명께 묻더라도 떳떳해서 결코 변할 리 없지만 혹여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응당 대감을 위해 질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사람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자기 밑에 있었던 백춘배라는 사람을 조선에 밀입국시켜서 조선 내부 사정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정말로 이재원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이제 뭐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춘배가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화로 해서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너희 나라에 가 있는 김옥균이 우리 왕실과 내통을 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랬으니까 그 김옥균을 빨리 추방을 해라 그럽니다. 일본 정부로 하여금 김옥균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김옥균이 지금 말을 안 듣고 남아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버렸으면 좋을 텐데 남아 있는 바람에 이 어처구니 없는 오사카 사건 같은 것까지 일어나고 결국은 이재원과 또 내통까지 해갖고 또 잡히고 이래갖고는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항의까지 하고 추방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결국은 어떡합니까? 김옥균을 추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옥균을 조선으로 다시 유인을 해서 죽이는 거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고종하고 민비가 민시척족은 자객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내는 자객이 지운영입니다. 지석영의 형입니다. 지운영이 일본으로 건너가 갖고 박영효하고 김옥균을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직 이런 것에 서툴러서 그런지 지운영이
박영효의 지인한테 가갖고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돈도 이렇게 주겠고 하겠으니까 우리 같이 김옥균하고 박영효를 암살하자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김옥균하고 박영효한테 가서 얼른 잃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옥균하고 박영효가 일본 정부에다가 야 이런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암살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지훈영을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체포를 한 상황에 대해서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상이 이런 훈령을 내립니다. 조선인 지훈영은 왕의 위임장을 가지고 김옥균을 암살하던 도중 발견되었다. 그리고 김옥균은 지훈영이 가진 전권 위임장을 증거로 재판부에 항의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에게 정식으로 보호를 요청하였다. 만일 이것이 성공했을 시, 그러니까 암살이 됐을 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조선과의 관계와 내지의 안정을 위해 본 정부는 김옥균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일본 국경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옥균은 계속해서 몇몇 외국인들의 지원 아래 정식으로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훈영의 부재가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공사는 이런 상황을 조선 정부에게 알리고 조선 정부가 지훈영에게 귀국하라는 명령을 전보로 보내라고 전하도록.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네가 그러지 않아도 자꾸 골치 아파지니까 김옥균 보고 나라를 일본에서 나가라고 그런 거죠. 나가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김옥균은 추방을 안 당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지만은 일단 이 지훈영은 빨리 추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한테 얘기를 해서 조선 정부로 하여금 지훈영을 빨리 공식적으로 귀국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래 너무 골치 아파지니까 일본 영토에서 나가라고 김옥균의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버티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 정부가 김옥균을요 결국은 자기네 무인도로 일본 영토 내에 있는 오가사와라 군도라는 그중에 무인도에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다음은 야마가타 당시 내무 대신이 가나카와 현령, 훈령을 보낸 겁니다. 즉 김옥균을 그리로 유배를 보내라는 그 훈령 내용입니다. 조선인 김옥균이라는 자가 국사범이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탈출하여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우의 후정의 관계가 있는 현 조선 정부의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치안을 방해하고 외교상 평화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본 대신은 김옥균에게 이 명령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5일 이내에 우리 제국을 떠나서 이 명령서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다시 우리 영지 내에 들어오지 말 것을 명한다. 따라서 귀하에게 명하노니 김옥균이 만약 귀하에 관할 내에 있을 경우에는 이 명령서의 정사를 김옥균에게 송달하고 앞에서 말한 15일이 경과해도 김옥균이 여전히 우리 제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억류하여 퇴거 명령을 결행하는데 필요한 힘을 써서 가능한 속히 김옥균을 우리 일본 국외로 추방하라. 이에 따라 이 명령서를 통해 이상의 권한을 귀하 등에게 부여한다. 결국은 어떡합니까? 국외로 추방은 못하고 일본에 있는 무인도에다가 귀향을 보냅니다. 아마 역사에서 이런 거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또 일본 정부로부터 또 유배를 갔었다는 것. 1886년 8월에 오가사와라 군도로 유배를 가서 만 2년 1888년 7월까지 그 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김옥균이 그 군도에서 너무 힘들다고 계속해서 이제 탄원을 하니까 1887년 이번에는 홋카이도 또 북해도의 삿포로로 또 옮겨집니다. 삿포로로 옮겨지니까 또 너무 거기서 추우니까 또 옮겨달라 그래서 1890년 말에나 도쿄로 귀환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의 고종과 민씨 척족들은 다시 김옥균을 암살해라. 1892년 5월에 병조판서 민영소가 이 일찍
권동수, 권재수 이 사람들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이 일찍은 1892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오사카에서 집을 짓고 살고 일본 첩도 얻고 그러면서 박영효하고 김옥균한테 적극적으로 마치 그를 도울 듯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실제로 김옥균이 암살되는 게 1894년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이 암살 공작을 지금 이 일찍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찍은 소에지마 다네오미, 도야마 미쓰루 이 사람들이 민권운동파 또는 나중에 일본의 극우파가 되는 사람들이죠. 또 뒷바라지를 해주고 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박영효가 칠린의숙이라는 조선 사람들을 위한 학교도 세우고 그럴 때에 이 일찍이 또 거금을 대면서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아주 이제 친하게 됩니다. 1893년에는 홍종우를 포섭을 합니다. 홍종우는 어떻게 해서 1890년에 프랑스에 건너가서 2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어쨌든 프랑스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일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일찍에 의해서 포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김옥균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내에서 김옥균을 암살했을 경우에 이 간단치 않은 문제가 생기죠. 이건 어쨌든 우리 영토에서 이 사람들을 조선 정부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암살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내에서 암살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으로 빼내서 외국에서 이제 암살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 김옥균을 유인을 했었느냐? 이일찍이 나중에 잡혀서 일본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이일찍이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 김옥균이 혁명을 기도하는데 어떠한 수단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김옥균에게 우선 사업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프랑스를 이용하건 혹은 러시아를 이용하건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튼 먼저 러시아에 가서 시기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종우도 곁에서 계속 같은 말을 거들며 권유하자 김옥균도 크게 마음이 동했던 듯 한 번은 러시아에 가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러시아에 가서 프랑스어를 하면 말도 통할 것이니 홍종우를 데리고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진화, 중국에서 14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홍장과 그의 양자 이경방 등과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진화에 가면, 중국에 가면 크게 상황이 좋을 것이며 이홍장만 진력해 준다면 대체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진화, 중국에 갈 때는 오보인을 대동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김옥균도 상하이에 가겠다는 결심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이 일찍이 와서 돈도 많이 대주고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2년씩이나 지금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를 도모해서 조선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이 일찍이 나서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러시아나 프랑스하고 해야 되는 거 뭔가 손을 잡는 것이 좋고 러시아로 가든지 하십시오. 홍종우가 마침 프랑스 유학생으로 다녀서 불어도 유창하게 가니까 홍종우도 데려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일찍이 생각하기를 이홍장도 알고 이홍장의 양자 이경방이죠. 이경방은 그 당시에 도쿄 주 일본 청국 공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잘 아니까 이 사람들하고 잘 얘기를 하면은 일을 도모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라고 결국은 상해로 가서 이홍장하고 손을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김옥균이 솔깃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상해로 갈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저는 근데 참 사실 이분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아직도 이홍장이 어떤 입장이라는 거를 김옥균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홍장은 분명히 원세계를 통해서 조선을 꽉 잡고 있었던 인물이고 민시척적과 고종을 도왔던 것이 그게 청이고 이홍장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김옥균이 다시 혁명을 쿠데타를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하는데 동참을 한다? 그건 사실 굉장히
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되겠는데, 아무튼 김옥균은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일본도 돕지 않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그 생각도 하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본 내에 있어봐야 자꾸 유배나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급한 나머지 중국으로 갈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다만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랬는데, 이때 일찍이 내가 5,000엔을 빌려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5,000엔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해에 있는 은행에 그 돈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상해에 가서 그 은행에서 그 돈을 받으라고, 그 수표를 끊어줄 테니까, 내 이름 있는 수표를 끊어줄 테니까 홍종우가 가서 그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홍종우를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김옥균이 설득을 당하고 홍종우와 함께 그 상해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시종 와다엔지로와 함께, 그리고 이제 가해군지 그 추종자, 그 오가사와라 군도에서부터 따라다니던 추종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1894년 3월 10일 밤 열차로 도쿄를 출발해서 11일 오사카에 도착해서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이 일찍이 조선에서 갖고 온 6연발 권총 그리고 단도 한 자루를 홍종우에게 전달을 하고, 홍종우한테 한복 두루마기를 맞춰주고 그 안쪽 주머니에다가 총하고 단도를 숨기도록 꼬매서 그걸 맞춰줍니다. 94년 3월 22일 날 김옥균이 와다엔지로와 홍종우를 대동하고 고베로 가서 고베 상하이 왕복 배표를 구입하면서 사이쿄마루라는 일본 배에 올라서 상해로 향합니다. 사이쿄마루호는 23일 고베를 출항해서 3월 27일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홍종우는 즉시 미국 조계, 그러니까 조계라는 게 뭡니까? 조차한 지역들이죠. 그러니까는 상해가 여러 조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는 미국 조계, 일본 조계, 프랑스 조계, 독일 조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 미국 조계 내에 철마로 대교 북쪽의 동화양행이라는 여행에 묵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홍종우가 거기에 가서 객실을 예약하고 7시 반쯤에 그 여관에 투숙을 합니다. 김옥균은 2층 1호실에 시종함과 함께 묵고, 홍종우는 3호실에, 그리고 4호실에 이런 오보인, 그러니까 그 주 일본 청국 공사관의 통역이죠. 그 사람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2층에 1, 3, 4호실에 이제 이렇게 다 투숙을 합니다. 3월 28일 홍종우가 자, 이제 내가 드디어 가서 수표를 현금화해 갖고 오겠다.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면서 은행에 간 척했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때는 오보인 통역도 어디 외출 중이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경에 홍종우가 그 일찍이 맞춰줬던 그 총하고 칼이 들어있는 그 한복으로 갈아입고 김옥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시종 그 와다엔지로가 같이 있었으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홍종우가 그러고 있는데, 마침 김옥균이 와다엔지로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와다가 방으로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와다가 방을 나가자마자 홍종우는 권총을 꺼내서 김옥균을 쏩니다. 첫 번째 총알은 김옥균의 왼쪽 광대뼈 아래쪽에, 그리고 두 번째는 복부에 명중합니다. 김옥균은 총을 맞으면서도 필사적으로 방에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홍종우가 세 번째 총알을 쏘아서 김옥균의 등, 어깨뼈 아랫부분을 맞춥니다. 그래도 방에서 나와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문 앞에 20m까지 간신히 기어가지만 결국은 8호 객실 앞에서 쓰러집니다. 와다엔지로는 이게 폭죽 소리였는지 처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홍종우가 도망을 치느라고 내려와서 2층에서 뛰어내려서 여관 로비를 지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와다가 이상하게 느껴서 2층으로 급히 올라갑니다. 그때 8호실에 투숙하고 있던 일본 해군 장교가 나와서 총 맞은 김옥균을 발견하고 이렇게 어떻게 부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와다 엔지로가 도착을 하지만 김옥균은 곧 절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조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천국의 경찰이 아무 관할권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미국 조계에서 일어난 이 살인 사건, 그것도 일본의 망명가 있는 조선 사람의 살인 사건, 그 살인자는 또 조선 사람이고, 이걸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 문제, 누가 이게 관할권이 있냐 문제를 갖고 이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사실 이때에 만일에 조선의 영사가 있었거나 그러면 조선의 영사가 뭐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아무도 이 일에 나서질 않습니다. 일본 영사도 이 국제 문제에 개입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본 영사도 아무 저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공보국에서 상하이의 청나라의 경찰국에다가 사건을 이첩시켜버립니다. 홍종우는 도망을 쳐서 29일 딴 여관에 숨어 있다가 결국 29일 새벽에 체포가 또 됩니다. 중국 측에서 이제 다 그 신문을 하기 시작하고 홍종우도 신문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당연히 조선에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원세계가 이거를 재빨리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원세계가 이홍장한테 즉각 전보를 칩니다. 그러면서 홍종우하고 그다음에 김옥균의 시신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장악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조선 조정이 그걸 원합니다. 빨리 하십시오라는 전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이홍장이 이런 훈령을 보냅니다. 원세계 전보를 받자마자 이런 훈령을 보냅니다. 원세계 전보가 다음과 같다. 조금 전에 조병직이 말을 전하기를 일본 도쿄 주재 한원이 보낸 전보를 받았는데 어제 신각에 한인 홍종우가 상하이에서 김옥균을 살해했습니다. 홍종우는 조계의 순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뜻이 가상하니 부디 호도에게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 구호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김옥균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모반의 수범이니 중화에 왔을 때 처리하기 어려웠다. 이제 한인에게 조계 내에서 칼에 찔려 죽었으니 그 죄의 처분은 우선 놓아두고 논하지 말라. 외인들이 시끄럽게 하면 바로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종은 3월 31일 날 주차 천진 독립통상사무 서상교라는, 그러니까 조선에 파견하는 외교관이죠. 서상교에게 빨리 상해로 가서 기소된 홍종우와 김옥균 시신을 인도받아서, 그리고 인도받을 수 없으면 이홍장한테 도움을 청하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홍장도 상해 해관도 자기 부하 섭집교에게 곧바로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서상교가 4월 6일 날 상해에 도착해서 섭집교의 도움을 받아서 홍종우와 김옥균의 시신을 다 인도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청해 남양수사, 이 남양 함대의 군함 위정에 태워서 귀국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이 역적 김옥균을 처단하는 거니까 빨리 인도받아서 어떻게든지 조선으로 데려가다 하라. 그래서 청해군의 배까지 태워가지고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4월 12일 오후 1시 인천에 도착하고 조선 배로 옮겨져서 13일 날 양화진에, 한강을 거슬러 가서 이제 양화진에 도착을 합니다. 4월 13일 날 조선 조정은 형조와 한성부에서 김옥균의 사체를 거만하게 합니다. 그 거만의 결과 보고서가 이렇습니다. 어제 역적 김옥균의 시체를 검사할 일을 초기하여 윤호를 받고 해사에 당일로 거행하도록 신칙하였는데 방금 경조와 형조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규정대로 검사한 결과 그것이 역적 김옥균의 시체가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적은 바로 천하 고금에 없는 흉악한 역적으로서 온 나라 사람들 치고 누군들 그의 사지를 찢고 그의 살점을 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여 오랫동안 천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여론이 갈수록 더욱 들끓었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이에서 온 전보를 받고 홍정우가 사살한 거사가 있었던 것을 알았는데 역적의 시체가 이제 압송되어 왔고 그 진위를 판명하였으니 10여 년 동안 귀신과 사람의 격분이 이제 조금 풀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산채로 잡아다가 시원하게 방형을 바로잡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괴참하고 왕법을 소금하여 펼 수 있게 되었으니 반란을 음모한 무도한 큰 역적에게 부도율을 적용하고 이괄과 신치운에게 시행하였던 전례를 더 시행하여서 천하 후세의 반역을 음모하는 역적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신들은 감히 눈을 부릅뜨고 기염을 토하는 의리를 본받아 서로 이끌고 연명으로 진술하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을 내리기를 지금 경들의 간절한 청은 피를 뿌리고 눈물을 머금고 징계하고 성토하는 의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귀신과 사람이 공분하고 여론이 더욱 격화되어 그만둘 수가 없다. 아랜대로 윤호한다 하였다. 그래서 김옥균의 수급은 효수되고 능치처참된 그 시신은 8조각으로 나뉘어져서 전국에 보내집니다. 김옥균의 부관 참시와 함께 갑신정변의 이후 10년 동안 옥에 갇혀있던 그의 생부 김병태 역시 이때 10년 만에 감옥에서 꺼내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 우리가 역사에서 막연히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실패하고 일본으로 갔고 그다음에 결국은 유배를 갔다 암살되고 이게 저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개화파들, 특히 일본의 야당한테는 김옥균이 영웅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애매한 존재입니다. 개화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일본과 같이 하겠다는 거니까 맞는데 지금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자꾸 조선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청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거는 그거는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양도 보내보고 여러 짓을 하다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고종과 민시척종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역적 중에 역적이죠. 그 김옥균을 잡으려고 10년 동안 공작을 하다가 드디어 이 일찍이 성공을 해서 홍정우를 보내서 이제 암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적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옥균은 참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영웅일 수도 있었고 역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조선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죠. 조선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근대로 갈 것 같으면은 김옥균이 영웅이고 조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 같으면 김옥균은 역적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우리한테 냉철하게 결정을 내려라. 선택을 해라. 라는 거죠. 조선 정부로부터도 보호하고 일본 정부의 냉대로부터도 그래도 뭔가를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훅사와의 기치부터 시작해서 민권운동가들, 야당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자기 나라의 정치 망명을 와 있던 사람을 외국에 가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암살을 당하게 하고 시신조차도 인도받지 못하고는 엉뚱하게 조선에 또 넘겨주게 하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하는 이 일본 정부가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여론들이 특히 이제 야당에서 하는 모든 신문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문명 개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희생된 영웅이다. 김옥균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일본의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약해 빠졌냐. 맨날 당하기만 하고 이무굴란 때도 청나라한테 쫓겨나오고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한테 쫓겨나오고 기껏 텐진 협약해서 뭐 다 철수하자 이런 소리나 했다가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났는데 찍소리 못하고는 결국은 김옥균 시신을 저쪽에다 넘겨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옥균의 암살은 일본 정부의 대외 정책의 나약함, 무능함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일본 정부도 그 공격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는 완전히 군대를 개혁을 했고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서 헌정을 하기 시작했고 경제를 일으켜서 대외 정책도 1884년
85년 텐진 협약을 맺을 때와 지금 10년 후에 일본의 국력은 전혀 달라진 상황인데다가 그동안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부상으로 인해서 일본이 대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상황에 봉착했는데 김옥균이 암살이 되면서 여론이 전부 다 청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조선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야당의 여론까지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바로 동학난이라는 게 지금 조선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동학난을 조선 정부가 전혀 진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동학난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이 청의 군대 파견을 요청할 거라는 정보까지 입수가 되면서 일본 정부의 계산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물러섰고 개화파를 냉대하고 김옥균을 유배를 보내고 김옥균의 시신까지도 저렇게 그냥 조선에다가 힘없이 넘겨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정책이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다시 들어가고 조선에만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청을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축출해야 되겠다라는 급격한 정책의 변환의 계기로 삽니다. 딱 그때에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것이 그게 바로 동학난의 발발입니다. 오늘은 김옥균의 암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옥균의 암살은 그저 한 인물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국제정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맥락 속에서 김옥균의 죽음이 청국에도 파장이 있었고 특히 일본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면서 결국은 청일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두 번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동학난입니다. 그 동학난이 김옥균의 암살이 일어난 불과 한두 달 이후부터 동학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동학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해보는 한국인의 탄생,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